하마,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반수생 포유류로 기록된 가장 큰 하마는 독일의 동물원에 살았던 약 5m의 4.5톤짜리 하마이다. 하마는 공격적이고 텃세를 부리며 배에 돌격해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아프리카에서 약 5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많은 시간을 물에서 보내지만 사실 하마는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으로부터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낮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지내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하마의 몸은 일종의 선크림을 만들 수 있게 코딩되었는데 피땀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피도 땀도 아닌 붉은색 물질이 모공에서 나오며 이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한다. 하마는 입이 150도로 벌어지고 무는 힘은 1800psi에 달하며 필요하다면 적당한 사이즈의 악어를 양분할 수 있다. 사실 어떤 동물이건 하마의 입에 머리를 넣으면 두개골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스컬스컬. 영역 표시를 위해 대변을 싸면서 꼬리를 빙글빙글 회오리치기도 하는데 이는 더 넓은 지역의 대변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다. 끝. 산악고릴라. 지구에는 약 1000마리의 산악고릴라가 생존해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아프리카 비룬가 국립공원에 서식한다. 사회적 동물로 무리 생활을 하고 어린 수컷이 성숙한 후엔 등의 털이 은빛으로 변해 실버백이라고 부르며 우두머리 실버백은 목숨을 걸고 구성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짐과 동시에 무리에 속한 모든 암컷과 독점적인 번식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아들 고릴라가 사춘기에 무리에서 독립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빠 미워. 뭐가 미워? 몰라. 또한 산악고릴라의 식단은 140종 이상의 식물을 포함하며 숲의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숲의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다. 1966년 산악고릴라 연구에 선두에 선 다이앤 포씨는 고릴라의 생태, 개체수 통계 및 그들의 사회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지만 즉각적인 보존 조치를 통해 고릴라 개체수 유지에 힘을 실었다. 1983년 다이앤 포씨가 지은 책인 안개 속의 고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위험에 처한 산악고릴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였으며 그 외 많은 노력들로 비룬가 화산지대에 서식하는 산악고릴라의 개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버. 반수생 설치류인 비버는 물갈퀴가 있는 발, 패들 모양의 꼬리와 물속에서 닫을 수 있는 코와 귀 등 물속 생활에 적합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카피바라 다음과는 거대한 설치류다. 비버의 앞니 범낭질에는 인간과는 다르게 철분이 풍부하여 오렌지색을 띠며 이빨이 매우 강하고 날카롭지만 비버의 앞니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앞니를 닳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생태계의 핵심종인 비버는 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비버의 댐은 강의 흐름을 바꾸고 주변을 습지로 만들며 물의 자정작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새, 물고기, 양서류를 끌어들인다. 또 한 가지 비버의 신기한 점은 항문 근처에서 카스토리움이라는 바닐라향의 화합물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카스토리움은 점도가 있는 갈색 액체 형태로 분비되며 FDA의 승인을 받은 천연 조미료다. 1948년 미국 아이다호의 거주자들이 인근 비버 개체군과 충돌이 있었는데 아이다호 피쉬앤게임사는 비버들을 가까운 보호구역에 이주시키기 위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낙하산을 이용하여 비버를 상자에 넣어 보호구역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가시두더지. 가시두더지는 단공목 가시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총칭으로 서구권에서 붙은 에키드나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의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의 형태를 가진 괴물 에키드나에서 유래되었다. 크기는 30에서 50cm에 고슴도치 같은 가시, 새를 닮은 부리와 캥거루처럼 새끼를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빌트인 되어 있고 수컷의 생식기는 얘가 무려 4개나 달려있다. 4개 다 사용처가 다른가?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자. 멸종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공류로 오리너구리처럼 알을 낳으며 새끼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땀샘으로 분비되는 젖을 핥아먹으면서 자란다. 부리에 전기장을 감지하는 전기 수용기가 있지만 그 수가 오리너구리에 비해선 현저하게 적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렁이, 흰개미 등 숨어있는 먹이를 탐지해 강력한 앞발로 나무나 땅을 파헤쳐 사냥을 한다. 낯을 몹시 가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 땅굴을 파 몸을 숨기거나 몸을 둥글게 말아서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지만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나 총에는 상대가 되질 않는다. 끝! 슈가룬 쇼커룬. 달콤한 음식을 선호하고 손목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파타지움이라는 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하기 때문에 슈가 글라이더라는 이름이 붙은 동물로 길게는 15년 넘게도 살 수 있다. 비슷한 날다람쥐와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날다람쥐는 설치류이고 슈가 글라이더는 캥거루, 코알라와 같은 유대류에 속하며 새끼를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도 가지고 있다. 귀여운 원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육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슈가 글라이더는 밤에 활동하고 특유의 끄끄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몸을 포함하여 아무데나 악취가 심한 똥오줌을 싸기 때문이다. 슈가글라이더는 사회성이 매우 강해 야생에서 10마리 이상으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데 이러한 습성 때문에 사육자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많이 타서 여러 마리를 키우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 굶어 죽을 때까지 먹이를 거부하거나 자해를 할 수도 있다. 수컷 슈가글라이더는 성적으로 성숙하면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이는 수컷이 자기 여자친구나 새끼, 영토를 표시하는 냄새를 분비하는 냄새샘이 발달한 것이다. 코알라
호주에 살고 있는 초식성 유대류인 코알라. 그 이름은 호주 원주민 언어 중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굴라에서 유래했다고 추측되며, 그럴 만한 것이 코알라는 생활에 필요한 물을 주된 먹이인 유칼립투스 잎을 먹음으로써 해결하기 때문이다. 유칼립투스 잎에는 유독한 성분이 있어 다른 동물들은 먹고 싶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 코알라는 특별한 장내 미생물과 간 효소 덕에 독성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어 맛있는 유칼립투스 잎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영양분이 매우 부족한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하루에 18시간에서 22시간을 잠을 자는데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이다. 새끼 주머니가 머리 쪽을 향해 열리는 캥거루와는 달리 코알라의 새끼 주머니는 항문 쪽으로 열리며, 새끼가 생후 6개월이 되면 어미의 항문으로 나오는 펩, 즉 이유식 똥을 받아먹는데, 이 펩을 통해 어미는 새끼에게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을 넘겨준다. 끝. 치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인 치타는 몸에 내연기관이 없는데도 제로백이 3초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속력을 자랑하며 한 걸음에 최대 7m를 뛸 수 있다. 길쭉한 몸매와 접히지 않는 발톱,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길고 무거운 꼬리 등 신체 조건이 그야말로 육상선수로서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며, 태생부터 다른 가세로이와 임팔라 등은 치타에게 추격당할 시 도망에 실패하면 강제로 저승 입주지만, 치타는 사냥에 실패해도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질 뿐이다. 이처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기 때문에 각자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아무튼 고양이과의 왕족 치타는 과거 병목 현상으로 인한 극단적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잃어버렸고, 새끼의 95%가 성체가 되기 전에 포식자와 질병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늘 멸종의 위협에 시달린다. 어쩌면 그들의 얼굴에 있는 눈물 자국 무늬는 멸종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 없는 치타의 슬픔일지도 모른다. 끝! 레밍. 북반구 툰드라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레밍은 꼬리와 사지가 짧아서 이렇게 생겼으며 눈을 파기에 안성맞춤인 발톱을 가지고 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빠른 번식력을 보이는 레밍은 20일의 임신 과정을 거쳐 약 6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태어난 새끼는 한 달 이내에 또 번식을 시작한다. 뼈 사고 임마. 자연에서 단백질 도시락 역할을 맡은 동물들은 대부분 보호색을 이용한 스텔스 모드를 사용하는 반면, 레밍은 주제도 모르고 처형당하기 딱 좋은 색을 띈다. 하지만 더러운 성질을 기반으로 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생존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레밍은 한 서식지에서 간헐적인 인구 급증 현상이 나타나면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습성 때문에 레밍이 집단 자살을 한다고 오래전부터 오해가 쌓여왔고, 1958년에 출시된 월트 디즈니의 다큐멘터리에서 집단 자살하는 레밍을 촬영해 화제가 되었었다. 세월이 흘러 북극에서 촬영된 것처럼 내레이션했던 이 영상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촬영되었으며, 포획한 수십 마리의 레밍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며 촬영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눌 고양이는 팔라스 고양이라고도 불리며,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회색 털과 짧은 다리를 가진 야생 고양이로, 학명인 오토클로부스 마눌은 귀가 못생긴 마눌이라는 뜻이다. 서식지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제곱 센티미터당 최대 9,000개의 모량을 가져 다른 고양이들보다 푹신푹신하며, 겨울에는 털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몸이 둥글어 보인다. 그래도 발바닥은 시려운지 이렇게 꼬리에 발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사나운 포식자인 주제에 이렇게 귀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불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소형 고양이들과는 달리 호랑이, 사자, 표범과 같은 동그란 동공을 가졌다는 것이다. 동공의 모양은 그 동물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매복 포식자인 고양이들의 세로로 길쭉한 동공은 먹이와 나 사이의 정밀한 거리 측정에 효과적이며, 사람과 같이 동그란 동공을 가진 동물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관찰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마눌 고양이의 동공이 둥그런 이유는 그냥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끝! 나 너구리 아니다. 라쿤은 북아메리카가 원서식지로 물 근처 숲이 우거진 지역을 선호하며 너구리와 많이 혼동되는 동물이지만, 라쿤은 라쿤과의 라쿤이며 너구리는 개과의 라쿤 독이다. 라쿤과 너구리는 발바닥과 꼬리만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라쿤의 발바닥은 사람의 손바닥처럼 생겼으며 너구리의 발바닥은 개처럼 생겼고, 라쿤의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지만 너구리는 없다. 또한 라쿤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씻어 먹는 특성이 있어, 와 정말 위생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생이 목적이 아니며, 라쿤은 자신이 화장실로 사용했던 수욕에도 음식을 씻어 먹는다. 사물을 주로 시각을 통해 식별하는 인간 같은 동물과는 달리, 라쿤에겐 사물을 식별할 때 가장 중요한 감각이 촉각이며, 라쿤의 발은 젖었을 때 더 예민해진다. 따라서 음식을 물에 씻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음식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라쿤은 상대적으로 작은 40g의 뇌에 평균 4억 3,800만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 포유류 지능순위 상위권에 속하는 동물이다.